이렇게 누군가는 벌이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부가 집중돼 있는 상위 10% 부자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돈을 계속 불려가고 있습니다. 7번의 부천역이에요. 강남, 강남에 광대동에 좋은 데가 나와도 여기만 어디가 없죠. 신령한 거북이가 물을 마시러 오는 그런 자리다. 재물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8.27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권력자예요. 한남 더힐 아파트가 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국대 캠퍼스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강북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알려진 한남동. 입지 여건이 최상으로 평가받고 있어 최고급 여기에서 이 집을 발코니가 있는 데는 농구장, 본관, 대운동장 있으면 기존 학교가 갖고 있던 그 바닥 높이를 그대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제 건물들을 배치를 한 거죠. (2011년) 완공된 한남 더힐. 돈, 사람, 규모까지 모조리 신기록이었다. 네 배, 5배 정도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까지로는 하여간 돌이 제일 많이 들어간 현장이었어요. 단지 곳곳의 예술품. 다 합치면 현재 가치로는 최소 1,000억 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지를 상징하는 그런 작품들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을 잘 쓰신 거죠. 좋은 작품으로. 어디 뭐 전시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안 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가라면 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분들 작품을 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헬스장, 수영장, 커피숍도 있지만 특별한 입주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어느 집 며느리가 거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겠냐? 아무도 못해. 야, 여기 살 사람들이 저기 호텔에 회원권 다 갖고 계시지. 누가 여기서 운동하겠니? 이런 게 필요하겠어? 그리고 또 남다른 것, 바로 철저한 보안이었다. 여기에 테라스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보안적으로 뭐 소리, 그다음에 움직임, 그다음에 열, 3가지를 다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직접 지으셨는데 네. 못 들어가시나요? 저는 조금 설명을 해야죠. 설계자입니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안 가봐서. 그래서 취재진이 가봤다. 걸어서 들어가도 저희 뒷문으로 나갈 수 없나요? 차를 타고 가도 막혔다. 아, 여기 저
업체에서 왔는데. 어디 업체예요? 연락처라도 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조차 신원을 요구했다. 80평대나 90평대로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 혹시 감사회장님, 예, 명함 한 장을 제가 받을 수 있을런지요? 왜냐하면 여기 집을 갖다가 이쪽 덜도 그렇고 나인원도 그렇고 그 소유주분들이 집을 보여주실 때 명함을 확인을 하세요. 출입문으론 고급 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든다. 연예인들이 타는 밴도 보인다. 그런데 촬영 중 보안 요원들이 나타난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집이 사유지잖아요. 밖에서 찍든 안에서 찍든 간에. 좀 있으니 이번엔 단지에서 경찰이 나온다. 저희가 하나 파출소에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이 없어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희가 통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초상권 침해죠, 이거는. 이 한남동 언덕에 오르는 게 허락된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 한남더일의 가장 꼭대기이자 산자락 바로 아랫동.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1, 2층을 한 번에 사서 살고 있다. 두산가 3세 박영현 두산그룹 전 회장의 집도 있다. 아래층에는 현대가 3세인 선동욱 씨, 그리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아들 홍정인 JTBC 상무가 나란히 자리 잡았다. 그 아랫동네에는 LS그룹 3세인 구동희 이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일가 7명이 6채를 보유하고 있다. 고 신격골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TJ 코퍼레이션 회장, 옆동 아파트 2채를 샀다. 건너편 동은 최근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장남 최성환 사업총괄, 그리고 김택진 NC소프트 사장 소유의 집이 있다. 고위 공무원은 없을까? 이헌재 전 부총리, 장병환 전 의원, 김가경, 정상명 전 검찰총장, 박성원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판사 2명도 있다. 연예인도 한남더일에 모였다. 배우 김태희, 소지섭, 한효주, 그리고 BTS까지. 직업별로는 기업 대표가 19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기업체 임원이 32명이었다. 기업체로 따지면 삼성이 단연 1등,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기업 집단이 한남더일에 모여있다. 교수와 변호사는 각각 14명, 의사는 12명이다. 600채, 최고가 82억 원. 전체 거래액 2조 1,547억 원에 이른다. 일정 기간 임대 뒤 분양된 한남더일은 2016년 5월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주 이름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7년부터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서울의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한 주간 매매가가 수천만 원 올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았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의 비율을 10%포인트씩 낮추고 시장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한남더일은 달랐다. 정부 대책 발표 한 달 뒤인 2017년 9월에도 거래가 38건이나 이뤄졌다. 분양 전환 이후 최대 거래였다. 그럼 뭐 대출 규제에도 아무 제약을 안 받았겠네요. 지난 3년여 동안 한남더일 매입자는 373명. 이 중 137명이 100% 현금으로 집을 샀다. 가장 많은 현금을 낸 사람은 지난 2월 나왔다. 79년생 고모 씨로 80억 원을 현금 이체했다. 정부의 금융 규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말 그대로 한남더일은 무풍지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순항했다. 2018년 9월까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엔 세금이었다. 종부세율을 올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하겠다는 카드였다. 철퇴를 맞은 주택시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달여 만에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달랐다. 한남더일 사람들은 계획이 있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대책 발표 사흘 전인 9월 10일 한 운동기구 제조업체가 43억 원에 한 채를 사들였다. 10월과 11월에는 골판지 제조업체와 콘크리트 제조업체가 각각 한 채씩을 매입했다. 법인의 한남더일 매입은 다음에 더 늘어났다. 2017년 2건이었던 법인 매입이 2019년엔 14건으로 급증했다. 다주택자 되면 이제 종부세 합산 대비가는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 수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 자동차 부품 회사도 2019년 4월 대형 평형을 44억 원에 사들였다. 투자 목적이었다고 했다. 다른 위치 전략 한남더일이면 아시잖아요. 나중에 아파트값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런 것도 좀 볼게요. 투자 목적 겸.
그런데 아파트를 판 류모 씨란 사람, 이 회사 대표다. 자기 집을 자기 회사에 팔았다. 저희가 부동산 임대사업도 등록이 돼 있고 사업 목적에 명시가 돼 있고 때마침 저희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께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집을 좀 내놓는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회사가 구입을 하게 된 거죠. 한남더일만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다른 임대사업 하시는 건 없던데, 그렇죠? 네, 그렇죠. 류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한남더일에 살고 있다. 개인의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건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일단 그 재산이 법인으로 귀속되는 순간 그 재산은 법인의 사업용으로만 오로지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 그 대표나 주주가 개인적 거주를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근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배임이나 이런 식의 어떤. 회사 측은 류 대표와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월세는 당연히 저희가 그 당시부터 대표이사한테 다 징수를 했고요. 급여에서 아예 원천 공제를 해서 저희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잡기로 공개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배우자의 계획은 아니고 그 정도 되는 걸 저희가. 류 대표는 왜 회사에 집을 판 걸까? 최대한 다른 인격체에 분산을 시켜놓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서 그 부분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현실화되면서부터 저 시기에 물린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적어도 20대 후반부터 서울 성북동에 고급 단독주택을 소유한 류 대표는 30대 중반에는 서울 용산에 대형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리고 50대 중반인 2017년엔 한남더일을 41억 원에 사들였다. 모두 보유 중이라면 최소 3주택자로 중과세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한남더일 매입 1년 전 20대 자녀들에게 용산 아파트를 증여하고 한남더일은 회사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절세를 위해서 뭐 회사로 아니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3자한테 매각을 이제 부동산에 내놨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으셨대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2019년 설립된 법인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취재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비슷한 이름, 비슷한 주소,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시기 등록된 회사들. 모두 4곳이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경기도 파주에 있다는 사무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사무실 앞 간판이 이것만이 아니었다. 회사가 더 있었다. 사무실 2곳에 회사 18개가 한데 몰려 있었다. 독서실처럼 칸막이로 나뉜 자리. 자세히 보니 책상 한 칸당 회사 한 곳이다. 유령 회사일까? 이 옆에 사무실에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는 회사들. 대부분 고가 아파트나 개발 호재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안 계시나요? 그런데 이 중 한 곳, 이 사진에 낯익은 이름이 보인다.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회사 대표는 그의 딸이었다. 49억 원짜리 한남더일 한 채를 사들인 이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허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실장님! 허태열 실장님이.
있잖아요. 그저께 중국 같은데. 허 전 실장의 딸은 적법한 투자라고만 했다. 왜 아버지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 저랑 같이 산분도 있는데 그 절세 방안이었는데 그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고 다른 회사가 18군데가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한남더 아니면 좀 아버님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 아버지는 불편을 주세요. 사장님이 이사로 문제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한 거죠. 같이 투자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같이 투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로지 투자한 거고. 아마 어떤 세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으신 뭐 일련의 어떤 자산가들께서 이렇게 절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신 게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불법은 아닌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법인의 형식만 악용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법인들은 한남더일만 쇼핑한 게 아니다. 2017년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 거래는 18,00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엔 37,000여 건으로 껑충 뛰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겠다며 등록한 신설 법인도 2019년에 9,000개에 달했다. 정부가 칼을 빼들자 다주택자들이 새 방패로 맞선 것이다. 법인 열풍이 시장을 휩쓸자 2019년 말 정부가 다시 경고하고 나섰다. 법인 대출을 규제하고 탈루 혐의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한남더일 주인들은 다주택을 포기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다른 길이 있었다. 2020년 초 한남더일 전체 가구의 거래 내역 분석 과정에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한다. 신탁이었다. 법인 규제가 예고된 직후 신탁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모두 16건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좀 대신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신탁을 통해서 법적 소유권이 넘어갈 때 종부세법상 약간 이제 명의 분산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 종부세 절감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신탁을 통해서 자기 주택을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이제 신탁사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신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연봉 28억 3천만 원을 받던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부터 MBC 김태호 PD, 윤정환 전 축구 국가대표, 병원장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 시기 신탁했다. 35억 원의 대형 평형을 산 대학병원 A 교수는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어 신탁을 선택했다고 털어놨다. A 교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소유한 2주택자. 자산운용사 측이 먼저 신탁을 권유했다고 한다. 미래에셋에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죠. 팀 꾸려가지고. 그거 이제 참 신탁 관리비라는 게 또 있어요. 1,000 얼마인데 그거 내더라도 이제 세금이 세이브 되는 게 더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신탁 관리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었다. 역시 35억 원에 한남더일 대형 평형을 매입한 B 변호사. 잠실에도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었다. 사실은 어딘가에서 그 은행 같은 데서 신탁 그걸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권유를 했는데 신탁 수수료를 2천만 원이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 들고 보니까 그 신탁을 꼼꼼하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죠.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가족끼리 신탁을 하게 되면 세금과 관리 비용까지 절약해 일석이조했다. 결국 비 변호사는 한남더1은 아들에게 그리고 잠실 아파트는 딸에게 신탁했다. 그럼 어느 정도 세금이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거를 뭐 10개, 20개로 쪼갰으면 훨씬 더 많이 세이브가 됐겠지만 그 정도는 안 했으니까 하여튼 은행에서 계산한 걸로는 자기들이 2천을 받고도 득이라고 그랬거든요. 신탁을 하셨던 이유는 그러면 좀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거기가 미리 몰라서 그때 한 거고 알았으면 진정했겠죠. 전 작년에 하면서도 좀 이거 바보같이 명색이 변호사인데 이걸 이제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남더1만이 아니었다. 부자들의 신탁 광풍이 불던 2020년 신탁사들이 맡은 부동산 재산 신탁 규모는 334조 원으로 그 전해보다 16.7% 늘었다. 다주택자들과의 싸움에서 정부는 또 한 번 지고 있었다. 정부 정책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연구해가지고 뭘 찾느냐 하면 구멍이 어디냐, 피해 나갈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면 그다음 사람들을 모집하면 뭐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몰려든다고요. 정부도 설마 그 구멍을 만들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핀셋 규제하고 찔끔하고 거기 잡으려고 하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게 잡힙니까? 그 사람들은 날아다니는데요. 결국 정부가 또다시 나섰다. 이번에도 뒷북이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탁 제도도 손봤다. 신탁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세금은 무조건 집주인이 내도록 바꿉니다. 신탁 제도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까지 올리는 메가톤급 규제책이었다. 한남더1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취재진이 추적한 신탁사례 16건 중 매물로 나온 건 단 3건이었다. 나머지 주인들은 버티면서 증여를 택했다. 아들과 딸에게 한남더1과 잠실 아파트를 신탁했던 비 변호사도 아파트를 증여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 감당이 안 돼서 증여하시면은 증여세를 이제 아드님들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실 아드님들이 아직 그러시면은 증여세를 또 증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다행히 거기에 부동산 시장 쪽에 전세가 많이 올라서 뭐 그걸로 어떻게 보면 얼마일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선물은 아니니까 이렇게 유지한건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고마운 면도 있어요. 비 변호사처럼 신탁을 했던 사람만이 아니었다. 정부의 70대책 직후 한남더1 주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증여에 나섰다. 2020년 7월 한 달간 14건. 한남더1 분양 이후 확인되는 전체 증여 39건의 40%가 이 한 달간 집중됐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벌가였다.
한남더일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현대자동차 총수일가의 가족타운. 여기가 다 정의선 회장 집도 있고. 아, 요거고. 이 옆에가 그 정몽호 회장 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4자녀가 옹기종기 모여 산다. 이 중 첫째 딸 정성희 이노션 고모는 유엔빌리지 2채와 한남더일까지 3주택을 보유 중이었다. 70대책 나흘 뒤 정 고모는 한남더일은 아들 선동욱 씨에게, 유엔빌리지 주택은 딸에게 증여했다. 33살인 아들 선 씨는 현대차 미국 지사에 근무 중이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로 보인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일단 알아봐야겠지만 나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선 씨가 증여받은 시기 이뤄진 증여 14건 중 10건이 30대 이하 자녀에 대한 증여였다. 한남더일 소유자 중 30대 이하는 10%에 달하는 85명. 이 가운데 17명이 증여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68명은 직접 매입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대부분 매입 자금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남더일 최연소 소유주는 2019년생 2살 57억 5천만 원을 주고 집을 사들였다. 부의 대물림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증여 역시 한남더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증여 재산 가액은 4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과 아파트, 상가 등의 건물 증여가 배 이상 는 것이다. 그 내야 할 년이 돈 아깝고 또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정여로. 부동산 광풍 속 부의 대물림도 빨라지고 있다. 한남동 언덕배기에 성벽 같은 벽이 둘러쳐진 집, 중앙그룹 홍석현 회장의 자택이다. 가족들 역시 타운처럼 모여 산다. 5분 거리에 지난 5월 홍정도 JTBC 사장이 200억 원을 주고 주택을 매입했다. 지난해 11월엔 홍정인 JTBC 상무가 한남더일 노른자동 대형 평수를 76억 원에 사들였다. (30대) 중반인 홍상무는 28억 4,900만 원을 빌려 집을 샀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 바로 아버지 홍 회장이었다. 뭐 저렇게 부모한테 차입을 하는 게 특별히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자를 만약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홍상무 측은 한남더일 매입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한 달 뒤 원금과 적정 이자를 갚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이상 저희가 뭐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다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저 알아봐야 되니까 더 자세히. 그런데 홍상무는 한남더일 외에 다른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다. 북한산 아래 고양시 질축동. 홍정인 상무 명의의 주택을 찾아가 봤다.
접근이 어려웠다. 저기 보이네, 집이. 집뿐 아니라 주변 땅도 모두 울타리로 막혀 있다. 안쪽에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아, 별장이요? 재벌 회장이요? 네. 별장 옆에도 빚고 있어요. 있고 있고. 규모가 엄청나네. 하늘에서 내려다봤다.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 보니 잘 꾸며진 생태 연못이 모습을 드러낸다. 연못가엔 수질정화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더 들어가자 공사가 한창인 대형 주택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체 면적은 축구장 7개 크기. 홍상무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이 일대를 112억 원에 사들였다. 여기 그럼 평당 어느 정도인가요? 잠깐만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인데 그렇게 비싸나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개발 제한 구역도 사람이 사는 데고 기존 주택들이 있고 나는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걸 원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뭐 땅값이 뭐 계속 오르고 그러나요? 최근에 어떤지? 아무래도 당연히 오르죠. 그런데 건물 대지를 제외한 별장 부지는 대부분 농지였다. 영농,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홍정인 상무가 지금 농업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다시 전달 드리고 논의하게 해서 답변 드릴게요. 홍상무 측은 농지는 적법하게 매입해 지난 5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관련 매출은 없다고 한다.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하느라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못을 판 것은 농업 용수를 충당하고 수해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양시는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관리인이 주장하시는 이게 스프링클러로 농업용을 사용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중에 있어요. 이제 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도 농업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뭐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제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난 6월 한남더일 이곳저곳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급매가 오가면서 곳곳에 새로운 주인들이 들어왔다. 지난 4, 5월 이뤄진 거래만 10건. 그런데 4월 거래 중 낯익은 법인 이름이 눈에 띈다. 주식회사 SDJ. 고 신격골 롯데 회장의 장남 신동주 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다. 6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신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회사는 아파트를 사무실용으로 구입했다고 공시했다. 여기 같아요. 여기 이사는 언제 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날짜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사무실 옮기는 거 모르세요? 네,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신 회장은 지난 3월에도 75억 원 현금을 지급하고 한남더일 한 채를 매입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북동 주택까지 신 회장은 사실상 3주택자이다. 한남더일 소유자들 상당수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신 회장처럼 다른 곳이다. 기본 전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택도 하나 있고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그다음에 한남더일도 있고 이게 하나만 딱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 생각의 출발점은 저는 좀 아니다. 정부 규제를 피해 날아다녔던 한남더일 소유주들. 다주택자는 얼마나 될까? 반복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면서 다주택자를 추려봤다. 주택이나 상가를 2채 이상 보유한 소유자는 445명, 절반 이상이었다. 이 중 70%가 3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 가장 많은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누굴까? 골드클래스라는 법인이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 회사는 보유 중인 아파트가 확인된 것만 4,600채가 넘었다. 골드클래스가 소유한 한남더일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걸까? 박초롱 회장의 큰딸이었다. 서울지사에서 사용을 하든지 이제 회사에 맞춰서 하시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서울지사에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없다 보니 지금 현재는 자녀가 거기다 새 회사에다가 냈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녀라 하면 따님이. 근데 회사에다가 세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장의 큰딸이 소유한 집은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전주의 한 재개발 사업지구. 사업지구 안에 48세대 규모의 노후 빌라가 있다.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된 곳. 이곳에 박 회장의 큰딸 집이 있었다. 계십니까? 댁인가요? 마찬가지 빈집. 큰딸만이 아니었다. 둘째 아들과 박 회장 부인 소유의 집도 있었다. 계십니까? 여기 저기 씨 댁인가요? 안 산다는 얘기네. 이번 그 전기 공급 제한. 지금 전기가 끊겼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가스도. 겨울부터요? 취재 중 만난 세입자 할머니. 방에서 이렇게 불이 나와요. 여기는 소용없고 여기도 나와. 그런데 막 여기 한강 잡고 막 이리 넣고. 아니 여기 비가지 새가지고 일로 그 안에 엉망이 있네요. 지이 무시 아무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 내면은 문 늘었다 통했다 막 그래요. 물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예, 요리 넘어가서 그래서 막 옷 갖다 막 해놓고 막. 좀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집주인한테? 지금 사는 사람들은 현재는 아무도 안 해. 얼굴도 몰라 우리도 안 오게. 집주인은 누굴까? 골드 클래스 아파트 사시는 분이에요. 광주 분이시네요. 광주. 골드 클래스 임원이었다. 애기들한테 빚져. 애기들도 살게. 박 회장 일가가 사들인 주택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골드 클래스 박상균 대표님 계십니까? 인근의 농지 한 필지와 주택. 이곳은 박 회장의 장남 박상균 보강건설 대표 소유다. 전주의 알짜 재개발 지역 안에 박 회장을 제외한 일가 전원이 땅과 건물을 잇따라 사들인 것이다. 매입 시기는 2017년 12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다. 이후 골드클래스 계열사도 인근 땅 30필지를 매입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이나 회사에서 추진할 때 이렇게 총수 일가나 직원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입을 하십니까? 저희가
무슨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 회사지 않습니까?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는 자유롭게 본인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박 회장을 만나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다. 회장님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희가 KBS에 연락을 해도 여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왔는데요. 전주 재개발 지구에 왜 자녀분들하고 그 빌라를 매입하셨어요? 2017년도에.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예.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박철홍 회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그리고요. 다른 그 관계자. 여기 지금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회사를.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아니 그러면 연락처라도 좀 받고. 전주 하가지구는 도심의 알짜 재개발 지역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 박 회장 일가는 상당한 개발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싼 놈. 싼 놈, 살만한 놈. 여기도 아내가 다 있고 뭐 살기 베란다 조금 있고 괜찮하잖아요. 오케이. 거시기 비싼 것은 못 얻고. 코로나 시대 집값이 폭등하면서 자산 불평등은 유례없이 커지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지난 3년간 125배에서 164배로 더 벌어졌다. 그게 뭐냐고 하느냐 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계속 부자가 된다는 것은 세습 자본주의 시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 이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또 안 그러면 또 실패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자본주의인데 이제는 이게 이제 가진 사람이 자꾸 더 이제 세습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렇게 되면 사회가 경직돼 가지고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자리한다. 한남더 일에서 정부의 의도는 왜 통하지 않은 걸까? 정부 대책은 왜 그렇게 잔혹하게 실패한 걸까? 취재진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묻기 위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여러 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요 라인에 안 계신가요? 하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기다린 끝에 김 전 실장을 만날 수 있었다.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좀 믿어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미 만든 사람이잖아. 2년 전에 그만 뒀어요, 제가. 초기에 하셨던 상황에 대해서 초기에 했던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자 저희가 답변했지. 저도 적힌 문자 꺼냈잖아요. 그 문자로서 저희가 뭐 취재를 중단해야 되거나 국민적 물음이나 의구심이 중단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그 성과는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4.7 보궐선거에 주는 준엄한 명령이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은 결국 4년 만에 후퇴했다. 최근 들어 쏟아내는 주택 공급 정책은 결실을 보기엔 늦었다. 공급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못했던 게 이런 수요 억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더 키운 이번 말기에 시작했던 공급 정책은 이번 정부께 아니죠. 여전히 정부는 이른바 영끌로 집 사는 사람을 말리고 있다. 자기 능력을 너무 넘어서는 어떤 영끌을 통해서 이걸 했다가 나중에 하락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그 투자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난 4년간 한남더일 주인들은 정부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앞서갔다. 정부 말을 믿었던 서민과 선택받은 소수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지금 2030 세대가 그런 영끌 투자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랄까 제도랄까 이런 거를 개혁을 해야죠.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길을 잃은 사이 한남더일은 발빠른 자들만이 오르는 언덕이 됐다.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 그 악순환의 고리는 언제쯤 끊을 수 있는 걸까? KBS에서 왔습니다. We are living the apartment republic, very high up in the sky. We don't care how it looks, we don't care how it feels, as far as it is. KBS